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에요. 판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요. 가등기 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그 다음에 줄고요. 예약 당시죠. 예약 당시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한다? 초과해야 되고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미달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차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차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것은 소비대차만 돼요. 소비대차 또는 뭐다? 준소비대차만 되고 다른 것은 안 되죠.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 가등기 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이죠. 이게 바로 뭐다? 소비대차, 뭐라고 한다? 준소비대차, 이것을 얘기하죠. 차용물 반환에 관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적용된다. 3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해주면서 매매대금 주고 매매대금 담보 또는요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공사대금, 불화대금 있죠. 이런 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뭐만 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렇게. 4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도 있죠. 필요 없어. 아무튼 우리가 대여금은 뭐죠? 소비대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되고 뭔가가 하나씩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돼. 매매대금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5번에서 근점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반환채무, 차용금 이게 소비대차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그 외의 원인이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후자가 변제기타 사유로 소멸해. 후자가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그러면 차용금만 남았다 이 말이죠. 차용금을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무조건 뭐만 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된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불화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 말이에요. 3번 이렇게. 자, 25번은요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한다. 봐봐요. 여기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예약 당시죠. 우리가 예약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채권을 초과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한다. 그건 미달이죠. 미달된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1번 틀렸죠. 2번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있죠.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가담법에 이게 5억짜리죠. 이 을이요 2억을 빌려줬죠. 2억. 그러면 이게 가등기 하면 이거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되죠? 3억이 되죠. 그럼 물건의 가격이 피담보 돈 빌린 것보다 더 초과한다 이 말이죠. 초과.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돼서 나중에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청산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선순위죠. A 선순위에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이 4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2억을 빌려줬지만 선순위는 더한다 이 말이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채권액이 6억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5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초과다 물건의 가격이 더 커요 적어요? 적죠. 그것을 뭐라 한다? 미달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B죠. B가 만약에 근저당으로 만약에 여기에 4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순위 채권은 포함하지만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순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뭐만 더한다? 선순위만 더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은 3번은요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 담보 채무를 줄고 대위 변제에서 구상권이 발생했다. 그럼 봐봐요 여기요. 아까 이런 뭐라고 했죠 여기서요. 여기서 봐봐. 선순위 것은 포함하고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여기 만약에 선순위가 1억이라고 해봐. 1억.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가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는데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근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막으려면 누군가가 이 1억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될 것이고,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이하인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할 거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경매가 취하가 돼야 되겠죠. 경매를 취하려면 돈 1억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대신 갚을 수도 있죠. 대신 갚죠.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하겠지만 이 을은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고 갑이 빌린 돈을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요 돈을 받을 때는 이 1억을 갑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상권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그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계약에서 담보가 된다, 보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갑한테 2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 3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한다? 선순위 채권은 포함하지만 후순위 채권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이렇게요. 우리는 가등기 담보에서는 돈을 빌리고 을한테, 채권자한테 가등기만 해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라든가 또는 뭐다? 교환이라든가 또는 증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로 인해서 등기를 해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지금 여기는요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지금 가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칙적으로 이런 상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설정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정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고, 맨 끝에 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과실을 수취, 이렇게. 5번은요 채권 담보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 비용과 취득 세액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다, 채권자다. 여기는 좀 특이하죠. 우리 여러분이 아까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매매에서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매매에서 등기 비용, 매매에서 누가 부담하죠? 원래는 매도인이어야 되는데 실무상 누가 부담하겠죠? 매수인하고 있죠? 원래는 이론상으로 보면 매도인이 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은 누가 오죠? 저당권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죠. 등기 비용을. 여기 가등기 담보는요 누가 부담한다? 가등기 담보에서 누가요? 이때는 또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그래요. 채권자가. 좀 특이하죠. 알겠죠?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이게요 원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알겠죠? 얘기했죠 아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참 문제가 있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1번이 틀렸죠. 자, 26번은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우리가 담보권 실행할 때는 뭐를 통지해야 되냐? 청산금의 평가액이죠. 그럼 청산금을 어떻게 평가한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주관적으로. 알겠죠?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고요. 2번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가 뭐죠? 주관적 평가.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죠?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에 미치지 못해도 청산 절차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봐봐요. 그럼 봐봐. 그러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또 뭐라 했냐? 만약에 채무자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올바로 청산금 평가를 해달라고. 그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냐?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뭐를 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청산금 통지를 했다. 청산금 통지를 했다.
그럼 뭐 한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법조문이 아주 중요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돼. 청산금 통지라면 더 이상 다투지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 있네 3번. 청산금이 없다. 없다. 그래도 뭘 해야 된다? 통지할 필요가 있다. 4번.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해서. 왜요?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산 절차는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 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이다? 오케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청산금 통지를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은요, 청산 절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행할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본득기도 청구할 수 없고, 편법으로 본득기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옆에 맨 끝에 써. 그러나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라는 약정은 유효이다. 참 애매하죠 이게요. 이거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효하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번 볼까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증여를 하거나 그럴 때는 후순위 권리자가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A가요.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가 3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건 5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3억으로 돼 있어도 나중에 돈을 더 빌려서 여기다가 또 나머지 것들을 또 포함시킬 수 있다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B가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봐. 저당권이 2억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나중에요, 여기요, 5천이 더 생겨가지고 5천을 여기다 더 집어넣는다. 그럼 3억 5천이 가져가죠. 이 사람은 그럼 얼마가 손해보죠? 절제 5천은 손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즉 가등기가 하고 나가서 다시 또 발생될 채무도, 알겠죠? 피담보 채무에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후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가 그러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 유효가 되려면 후순위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판례가 요약이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요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후순위자 동의 같은 거 없는데 그러게 없어도 판례를 보면 우리가 판례 요지라고, 판결 요지라고 해서 한 줄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거든요. 그 요약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아무튼 그 요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포함시키라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27번. 청산 절차를 위반 출고. 청산 절차를 위반? 그럼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요.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그런데 봐봐요. 다만 가등기 권리자가 이러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다시 거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맨 끝에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있어서 청산기간이나 동시행 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청산행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청산 방법이죠. 청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다? 귀속 청산.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경매 이렇게 두 가지. 귀속 청산을 뭐라 한다? 처분 청산. 아니요. 사적 실행이라고 하고요. 경매를 뭐라 한다? 경매를 처분했죠? 처분 청산. 이것을 경매는 국가가 하죠?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잘 봐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해. 그럼 귀속 청산이 뭐예요? 귀속 청산이 건물이요 5억짜리야. 이 건물이 5억이에요. 을이요 2억을 빌려줬어. 2억을. 그럼 귀속 청산이 뭐예요?
이 을이요 가득히 담은데 5억에서 2억을 빼. 그럼 얼마예요? 3억이죠. 이 3억을 청산금이라고 그래. 이 청산금을요 을이 갑한테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귀속이라고 그래. 내가 먹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냐. 개인이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이라고 그래.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적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경매는 뭐예요? 이 을이 3억 원의 돈이 없거나 또는요 이 건물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될 것 같지 않거나 그러면 경매를 하겠죠. 경매를 했다는 게 뭐죠?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사적 실행은 내가 먹었다 이 말이고 귀속이고, 경매는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판 것을 어떻게 팔았어? 사적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파는 것을 매매 사적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판 것이 아니고 경매를 가는 국가 기관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공적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아무 말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여기 다시 한번 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있어. 사적은 청산금을 주고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청산기간 등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이라는 게 뭐예요? 처분 제3자 개인이 사적 실행이 처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매매를 했다. 개인이 팔았다 이 말이죠. 팔아가지고 자기 돈 3억, 자기 돈 2억 가져가고 갑한테 3억 줬다 이 말이죠. 개인이 팔 수는 있어 없어? 없다고. 하려면 뭐밖에 없어? 경매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처분한다 이것은 안 돼. 우리 보통 개인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담법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것을 자기 친구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2억을 가져갈 수 없다고. 알겠죠? 가등기 담보에서 팔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경매로 하든지 내가 먹든지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사적 실행에서 처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어. 처분이란 말은 오로지 어떻게 처분해야 돼? 경매를 뭐라고 그런다? 공적 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요 5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 그러면 돼 안 돼? 청산 절차 무슨 규정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강행 규정.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본등기는 뭐다?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 정확하게 나왔네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필요 없어. 강행 규정은요 다른 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봐봐 뭐라고? 사적 실행에서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란다. 그러면 돼 안 돼? 강행 규정 위반이라니까.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나 동시행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청산 돼 안 돼? 안 돼. 다 그것은 허용된다. X 무효이다. 이렇게. 담보 목적 부동산은 과실 수축권 등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줄고 청산 절차 종료.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채권자에게 기속해. 그럼 거기다가 청산 절차 종료 전까지는 청산 절차 종료 전까지는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수취한다. 이렇게 수취한다.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수취한다. 이렇게. 누가 수취한다? 가등기 담보 설정자. 그런데 청산 절차가 종료됐단 말은 이제는 청산금 지급을 하고 물건을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는 누가? 가등기 담보 권자, 채권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이것도 잘 나오고 3번, 4번, 5번 다 잘 나오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잘못됐죠? 4번. 자, 28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2개 이상의 부동산 전체 평가액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평가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는 자, 29번 주세요. 자, 29번 보세요. 28번이요.
자, 28번 봐. 28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 권리자는 선택 줄고, 선택에 따라서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줄고, 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뭐란다? 그것을 귀속 청산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 경매 청구를 뭐란다? 공적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2번,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 경매 등의 신청,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되니까 경매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3번은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 줄고요. 우리는요,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권자 줄고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봐. 저당권으로. 됐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고 물상 대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채권액이 얼마인지 신고를 해야 돼. 그걸 채권 신고라고 그래. 만약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채권자는요, 한 번 통지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5번은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3번. 그럼 29번은 맞는 거? 이게 지금 29번인가요 그러면? 29번이요? 자, 28번이 여러분요 29번으로 돼 있어 지금. 알겠죠? 자,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2개 이상의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 그럴 때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봐봐요.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2개에 대해서 갑의 것에 대해서 잡고 우리요 공동으로 가등기 담보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2가지를 아무리 합해도 이거는 6천이고 이거는 8천이 돼가지고 1억 2천밖에 안 돼가지고 2억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 원래는 통지를 할 때 각각의 채권액과 비용을 통지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채권액과 비용 각각 통지해야 돼. 그런데 이게 2개 아무리 합해도 2억보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채권액에 미달되죠? 미달돼도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통지를 할 때 이것이 6천이고 이건 8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당신의 채권액이 1억 한 2천밖에 1억 한 2천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청산금 없습니다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 절차의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강제경매 신청 전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본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아까 얘기했죠. 방금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앞에 문제죠? 여기 우리 아까 그 가등기 있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어딘가요? 아닌데. 우리가 문제. 지금 이러면 아까 여기 29번 문제죠? 그럼 28번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경매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경매가 됐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지 이게. 알겠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본등기가 경매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알겠죠? 그러면요 이미 본등기보다 먼저 뭐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아까 본등기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도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줄고요 양도담보 설정자. 이런 우리가 양도담보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도요. 불법 점유의 배제로 청구 줄고 불법 점유 배제로 청구 거기다 말하자면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직접 배제 청구 가능. 직접 배제 청구가 가능해. 신기하죠? 직접 배제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가 가담법은 뭐죠? 여러분 가담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죠. 가담법은요. 등기나 등록.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 질권, 저당권, 전세권 줄고 질권, 저당권, 권리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하죠. 등기에도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 왜요? 질권과 저당권과 전세권은 뭐가 적용된다?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원래는 가담법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리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용 안 된다고. 알겠죠? 무슨 법이 적용된다? 민법.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전세권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5번은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줄곧 지나기 전 채무자에게 청산 통지를 했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줄곧 후순위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요. 이것은 봐봐. 그냥 아예 봐봐. 청산기간 전에요.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 채권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짧게 쓰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지급해도 후순위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짧게 써. 청산기간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이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해. 알겠죠? 그러면은 후순위한테 대항을 못해. 후순위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무슨 규정이 위반된다? 강행규정이 위반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짧게 썼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오래 걸려요. 알겠죠? 몇 글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다 썼죠? 자, 그러면 다 썼다고 보고 아직까지 쓴 사람 뭐죠? 맨 앞에 있는데 제일 늦게 써요. 알겠죠? 뒤에 사람들 쓰라고 양보했나 봐요. 알겠죠? 자, 이런 봐봐요. 자, 이게 길잖아요. 키워드만 딱 알면 되죠. 키워드를 봐. 뭐라고 나왔죠?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 봐봐. 쓸데없는 소리. 여기 채권자가 줄고 채권자가 바로 여기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어. 여기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했어. 채권자가 두 번째 끝에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했어.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긴데 이게 7조인가 그래. 7조 1항인가 2항인가. 알겠죠? 긴데 아주 작게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채무자가 청산금을 처분하거나 제3자한테, 채권자가 미리서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2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라고 가담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이렇게 되면 전, 그럼 강행규정이죠? 맨 끝에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 물론 내일 되면 또 까먹겠지만, 알겠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좀, 여러분요, 가등기 담보 봐봐요. 지금 이게 29번이죠? 29번에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다른 국가고 시험이 났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가요, 판례들이 다 보면, 기존에 나왔던 그런 판례들만 가지고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판례가 조금 복잡한데 실제로 이제 나올 때는 지문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4개의 지문이, 5개의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법조문이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나오고요. 판례가 3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명법이에요. 실명법은 약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